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되게 잔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그 키프로스 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키프로스 섬에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던 관행이 있고 신전도 있고 그랬는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나오니까 키프로스에 살던 사람들이 그 수호신으로 그 경배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니네들이 나의 욕망을 모욕하고 나를 섬기지 않아?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무슨 벌일지? 아프로디테가 자신을 섬기지 않는 키프로스 여성들에게 내린 벌로 인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뭐야? 두 분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럼 같이 문제를 맞춰보시죠. 여성들에게만 벌을 내린 거예요? 네, 특별히 여성들. 뭘 하는 거구나. 네. 정답. 네, 지은 씨.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짝사랑.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기현 씨. 니네가 나를 내 욕망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똑같이 만들어주지. 너희는 불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불륜 저질렀게. 불륜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그거 비슷하게 갔는데 조금 더 자극적. 네. 자극?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답입니다. 네. 정확하게 답이 나오려면 거기 한 가지 요소가 더. 그래요? 정답. 기현 씨.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과 계속 관계를 하게 되는. 그것도 비슷한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요. 자꾸 한 가지 요소. 그 한 가지. 한 가지 없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한 가지. 정답. 혜성 씨. 키프로스 여성들이 그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됐어요. 매춘. 매춘을 하겠다. 여자로서 너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하세요. 오답이죠. 일단 규현 씨 얘기 들어볼게요. 정답이구나. 눈치가 정말 빠르시고. 네. 일단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규현 씨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럴싸하다. 놀랍게도 아프로디테는 너희들이 나의 이 자유분방한 사랑을 무시해? 그렇다면 너희들의 수치심을 빼앗고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매춘부로 만들었대요. 실제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100개의 그 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방이 어쩌면 그런 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는 여자는 누구나 다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아프로디테가 별로 전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성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매몰찬 그런 징벌을 내렸지만 자기를 숭배하는 신들에겐 한없이 많은 은총을 내리는 또 좋은 신이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키프로스에서는 이 아프로디테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었대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 조각가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피그말리온은 사실 아프로디테의 벌을 받고 막 여인들이 문란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 키프로스에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러면서 거대한 상아를 구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아름다운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여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조각상의 사랑에 빠져버렸죠. 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닦아주고, 그리고 막 예쁜 옷 있으면 사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아주 폭신폭신한 침대에 밤마다 눕혀주고 자기는 땅바닥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세워주고. 찐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매일 그 정성을 다해서 조각상에 사랑을 표시했는데 어느 날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아프로디테 축제가 벌어졌었거든요. 피그말리온이 거기 가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조각상이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아프로디테라면 이 소원 들어줬겠어요? 사랑의 신이니까 또. 정성이 갸륵하다 이러면서 그 아프로디테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서 조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좀 위아래가 다른 건가요? 네, 지금 이 조각에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아직 다리는 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 엄청난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하. 저 조각은 깜짝 놀랐겠는데요? 갑자기 남자가 닥쳐서 이제 뽀뽀를 하니까. 아니 근데 그동안의 정성을 알고 있죠. 아, 그런 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대상이라도 내가 사랑을 다해서 보살피고 격려해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걸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의 이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뤘네요. 사랑을 이루었고 둘이 자식도 낳고 살았대요. 근데 이게 피그말리온이 나중에 그 키프로스의 왕으로서 얘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그말리의 증손녀로 태어난 미르라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르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우리 미르라가 아프로디테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 칭찬을 그것도 한 안 거예요. 되는데. 아프로디테가 싫어할 텐데. 왜 그런 짓을 자꾸 해? 맞아요. 아프로디테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르라에게 아주 그릇된 욕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릇된 욕망. 네. 뭐죠? 미르라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는데 그 마음이 근친. 네, 가족과 그치? 네,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빠 같은 남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네. 얘는 진심이에요. 사실은 나는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 못하니까 아빠와 같은 사람이요. 이러면서 속이 점점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유모한테 얘기를 하죠. 유모,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아빠야.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고 싶어. 유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 유머도 이상한 유머네. 그리고 이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 그러면서 침대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미르라였던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을 나눈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며칠 동안 사랑을 나눴어요. 몇 날 며칠을요? 네. 술 깨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술 깨면 떠나고 또 술 먹여서 또 잠들게 한 다음에 또 왔어 그러면서 또 사랑을 그러니까 나눠요. 딸만 아는 거죠, 이 상황은. 네, 딸하고 유모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발각된 상태고 좀 당기는 건가? 밀쳐내는 거 밀치는 거야? 아닐까요? 근데 다 잡고 있어서. 지금 미라가 알아챈 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일로 와봐 이놈아. 맞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깜짝 놀란 아버지는 칼을 빼들고서 너희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애다. 그래서 미르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르라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미르라의 배에는 이미 어떡해. 아버지와의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다가 이 도망친 미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한 신이 그 기도를 듣고 미르라를 그만 나무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이처럼 자유분방한 사랑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벌도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이 아프로디테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프로디테에게 표적이 된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죠. 우아한 자태의 이 미남은 여신의 새로운 불륜 상대로 낙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륜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아프로디테의 남성 편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로마 제국의 영웅이자 신화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네. 교수님, 그러면 아프로디테의 불륜이 어떤 역사를 만들게 되는지 계속 궁금해지는데 아프로디테가 이번에 사랑에 빠진 남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어떤 인물인지 한번 그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수줍어하는 모습이 아프로디테고 오른쪽이 굉장한 미남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트로이아의 왕족입니다. 이름은 안키세스. 어느 날 산에서 그 왕족의 가축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키세스를 우연히 아프로디테가 지나치면서 보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키프로스 섬에 가서 목욕을 하고 좋은 향이 나는 그 기름 바르고 그리고 황금 장신구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치장하고 안키세스에게 다가갑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나는 저 아래에 사는 누구다 그러면서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안키세스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냥 평범한 여염집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그 안키세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엄청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혜성 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키세스, 잘 들어요. 내가 곧 당신의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 아이는 장차 트로이아를 지배하고 그의 후손들은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로디테는 안키세스의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아에네아스가 됩니다. 아에네아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안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의 영웅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는 훗날 역경을 딛고서 로마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로이아에서 아버지 안키세스와 함께 살게 된 아에네아스.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아에네아스의 운명을 확 바꿔놓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발발했던 트로이 전쟁? 예, 맞습니다. 트로이아 전쟁. 거기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네아스가? 예, 예. 우리 트로이아 전쟁 한번 다룬 적 있었죠? 네. 맞아요. 그 트로이아 전쟁이 네. 황금 사과를 두고 막 경쟁을 벌이다가 벌어진 그 전쟁 맞죠? 예, 맞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되느냐 이런 그 경쟁과 질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느 날 테티스 여신이 펠레우스라는 인간과 결혼하게 됐죠. 이거를 제우스가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으로 열어주고 모든 신들과 인간들과 동물들까지 다 초대를 했었대요. 근데 단 하나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었죠.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불화의 신? 날개가 좀 모양이 약간 악마 날개 같이 생겼네. 예, 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 오면 결혼 끝나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얘를 초대를 안 했던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맞아. 아니 근데 에리스 입장에서는 또 서운하죠. 불화의 여신이 예. 남의 결혼식 가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낸 게 황금 사과였어요. 진짜 나의 특기 불화를 일으키겠다. 이러면서 황금 사과를 던졌대죠. 근데 그 황금 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적혀 있었고 이걸 두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황금 사과의 주인이 누구냐? 그 저 세 여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걸 맡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파리스가 딱 보니까
누구에게 줘야 될까 이게 결정이 될까요? 쉽지 다음 않죠. 딱 아주 그냥 3대가 멸족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보니까 이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을 만큼 각자에겐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새 여신이 이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아, 유혹을? 네. 그래서 헤라는 이건 자기가 최고의 신이니까 내가 너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마 이랬고 아테나는 야 나한테 주면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게.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 아프로디테가 나를 줄게. 선물은 나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에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 그렇죠. 나만큼. 나만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리스가 선택한 건 헤라도 아테나도 아니고 아프로디테였어요. 에휴, 아프로디테. 에휴, 진짜. 근데 아름다움이니까 미의 여신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선택에서 아프로디테가 약속했던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였냐? 바로 바다 건너에 있던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습니다. 그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 무슨 문제가 생기죠? 스파르타에 이미 남편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이때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었던 아에네아스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지휘관의 하나로 참전하게 되죠. 그럼 무조건 이 신 입장에서는 아들이 참전하는 전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트로이아가. 그렇죠. 네, 당연하죠. 내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가 자기한테 황금사과를 줬으니까 맞아요. 아이고 이 보답이라도 그래서 해야지.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아프로디테는 그 트로이아 편에 서게 되고 반대로 헤라랑 아테나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편에서 스파르타. 그것이 나를 모욕해 그러면서 그 그리스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배후에 다 신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신들의 전쟁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런 전쟁에서 아에네아스가 나서서 큰 활약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 아에네아스가 열심히 활약을 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아의 최고의 전사라고 할 수 있는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1대1 대결을 벌이다가 거기서 패하게 되죠. 아킬레우스에게 헥토르가 졌다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트로이아 목마 작전을 씀으로 해서 트로이아 성은 함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이 넘도록 지속된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